자,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사람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확인은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성계 법회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법성계와 관련된 정확하게 말하면 화엄 1승 법계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성계라고도 하고, 사실은 이게 210자로 된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졸업 논문, 의상대사가 어떻게 보면 졸업 논문을 날로 먹은 거죠. 그냥 기념비적인 그런 겁니다. 의상대사가 이제 중국에 나중에 원효 스님하고 같이 유학을 가시는데 그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시다가 한 번은 뭐 첩자로 몰려서 뭐 어떻게 저렇게 대해서 빠꾸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또 시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효는 뭐 해골물을 마셨네 어쩌네 하는데, 사실은 뭐 거짓말이고요. 해골물 마신 사건은 아니고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횡렬식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묘제를 잘 안 써서 그러는데 아마 고구려하고 백제 쪽에 있는 문영왕릉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긴 터널 같은 그런 무덤에서 이제 자다가 앞이 거의 이제 오래돼서 전실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무덤인지 모르고 동굴인 줄 알고 가서 자다가 처음에는 동굴인 줄 알고 잤을 때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나중에 무덤인 줄 아니까 귀신이 나오더라 꿈에. 그래서 원효는 상당히 심약했다. 제가 농담삼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해골물 뭘 마셨네 이제 그렇게 각색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해골물 마시고 전날 해골물 마신 걸 토할 정도면 비위도 약했는갑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의상스님 은 끝까지 가죠. 근데 이 두 분이 가려고 했었던 게 원래는 화엄경을 배우러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 최고 영웅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사에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전 세계급 영웅이 있어요. 그게 나라라 슈퍼보드의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새롭게 불교를 배워 오시고, 그 다음에 경전들을 막 번역하고, 인도 이제 현장 스님이야 뭐 인도 불교에서도 1등을 하셨던 분이니까 게이랑의 논쟁에서 1등 하시고 막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으로는, 중국 사람 출신으로 인도 가서 1등을 하고, 전국 불교 1등이 아니고 종교 대회 전체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종교와 철학이 전부 아우른 인도 게이랑의 무차 대회에서 1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이 환영을 해서 중국에서 불법을 펴는데 뭐 그 세력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모든 사람이 글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불교 역사상 살아있을 때 신격화된 유일한 인물이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도 현장 스님 제자가 되려고 갔었던 거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원효 스님은 못 가게 된 거고, 현장 스님은 가봤더니 뭔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근데 현장 스님이 약간 한족 우월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마 신라 사람을 약간 이렇게 낮춰본 게 아닌가라는 정도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재밌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이 법성계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라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해드리도록 하고, 법성계랑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장안에 있었던 중국 당나라 수도였었던 장안에 있었던 자은사, 당고종 이치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사찰이에요. 그래서 자애로운 은혜의 사찰, 그래서 자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갔다가 아무튼 뭐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찾아간 데가 종남산 지상사라고 하는 데입니다. 장안의 남쪽에 남산이 있어요. 남산. 장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령산맥이 감싸고 있는데, 서쪽과 남쪽을 진령산맥이 감싸고 있는데, 그 남쪽 끝에 있다 그래서 종남산입니다. 남산 중에서도 끝자락에 있다 그래서 종남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도 남산이 있고 경주에도 남산이 있는 게 다 이러한 중국의 장안 유풍을 본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 밑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 종남산에 가니까 지상사에 지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이제 화엄종의 2조가 되는 분입니다. 초조 두순, 2조 지엄. 초조 두순 스님은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 알려진 분이고, 하지만 그분은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인물, 약간 식격화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대에 실질적으로 화엄종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 요 지엄 스님이에요. 지엄 스님. 그래서 그 지엄 스님 문화에 가서 이제 배웠대요. 삼국유사 의상 전교조, 그러니까 의상이 어떻게 가르침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나, 그 다음에 속고성전 의상전 같은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엄 스님이 전날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해동에서, 그러니까 신라에서 중국 쪽으로다가 이렇게 기울어서 가지가 뻗쳐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봉황의 둥지가 있대요. 봉황의 둥지가 있다는 얘기는 그 나무가 아마 오동나무였을 거라는 뜻입니다. 보통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둥지를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지엄스님이 보니까 거기에 마니보주가 있대요. 마니보주가 여의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마니보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이 세상이 모두 다 파괴될 때, 그러니까 전 우주가 다 붕괴될 때 부처님 사리는 사라지지 않고 마니보주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마니보주와 같은 아주 밝은 보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인이 올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했더니 현장 스님이 오셨대. 그래서 마당 쓸고 기다리고 있었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다, 뭐 이런 상징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화엄종은 그냥 종남산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신생종파, 그냥 찌리하게 약간 팔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 상황이고, 의상대사가 들어가면서 상황들이 사실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그렇게 해서 화엄경 하면 세 종류가 있거든요. 60권 화엄경, 8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 그런데 이 80권 화엄경은 나중에 의상대사가 이 졸업 다 하고 귀국하고 난 뒤에 번역되는 거예요. 칙천무 시대 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주본 화엄경이라 그러고, 요 60권 화엄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번역본이 없어요. 40권 화엄경은 더 뒤에 이제 반야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거고, 그래서 의상대사는 60권 화엄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엄 스님 밑에서.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자도 몇 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제자도 몇 명. 그러고 보면 무슨 생각나냐면 부처님 그 오비구 생각 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만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재가인까지 같이 받은 거죠. 그렇게 다 해도 몇 명 안 됐던 것 같아. 그렇게 다 해도 팔이 날리고 있었죠. 팔이 날리고 있었는데, 그때 재가인 중에 출가를 안 하고 있었던 그 재가인 중에 한 명이 현수법장 스님입니다. 그 유명한 현수법장 스님. 나중에 화엄종의 3조가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가해서. 근데 이분은 지엄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출가를 안 해요. 그냥 수업만 듣고 있었어. 이렇게 수업만 듣고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당신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출가를 하게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지엄 스님 문화에서 1등입니다. 근데 이게 좀 1등이 좀 아이러니한 1등이, 사람이 많은 데서 1등을 하면 1등인데 몇 명 없는 데서 1등이에요. 아무튼 1등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사람 몇 명 안 되는, 수강생 몇 명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상대사하고 이 현수법장 스님이 진짜 대단한 양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복이 있는 거예요. 제자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한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 화엄종의 시조가 되는 분이고, 한 분은 중국 화엄종을 집대성자예요. 실제로 화엄종을 만든 분이 현수법장 스님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왔으니까
제자라고 꼴랑 몇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둘이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전생의 기연이지. 그래서 그리고 현수법장 스님은 늦게 출가하기 때문에 그 화엄종이 어떻게 보면 기틀을 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상대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상대사가 제자로 오려고 하니까 벌써 꿈에 지엄 스님 꿈에 그런 서상이 나온더라. 그래서 도량을 청소하고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이 오시니까 네가 올 줄 알았다. 뭐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의상 스님의 포스가 굉장히 강렬해요. 강렬해. 그렇게 해서 60권 화엄경을 다 배웠는데 이제 졸업 논문으로 책을 하나를 썼다는 거예요. 요즘도 뭐 이렇게 대학 박사과정 졸업할 때 이렇게 논문 쓰듯이 책을 하나 싹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엄 스님이 좀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지상사, 종남산 지상사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사도 가보고 의상대사가 하늘에서 도선 스님이 하늘에 천공받았다는 그거는 이제 서명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다 가보고 했는데 보통 지엄 스님이 지상사, 그 다음에 운하사, 화엄사 뭐 이런 데 계셨었어요. 거기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는 다 조그만 절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조그만 절들이에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가량 규모가 커졌는데 제가 2000대 초반에 갔을 때도 다 그 작은 절들이었었어요. 굉장히 작은 절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수업을 하시고 이제 60권짜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300페이지짜리 책으로 치면 한 6권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6권에서 7권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그 당시 이 한문으로 쓰는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60권짜리.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 권 정도의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였는데 지엄 스님이 상당히 재밌는 행동을 하십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게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더라. 네가 글을 잘 썼으면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거를 아궁리에 던졌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게 중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 속에도 일부가 보이고 인도 사람의 문화 속에도 그게 일부가 보여요. 그게 제 생각에는 뭐 인도에서 건너온 문화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데, 그래서 예전에 인도의 라마야나에 보면 라마의 부인이었던 시타라고 하는 여자가 악마 라바나에게 납치당해서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라마가 구출해내서 네 정절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러니까 그럼 증명해봐라. 이러니까 불을 다 피워놓고 그 위를 싹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나 타지 않으면 그것이 진실이다.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진실이다고 해서 불에 안 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 한나라 명제 때 비법 분경 사건에 보면 도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황제 앞에서 도교 경전을 갖다 놓고 불교 경전을 갖다 놓고 이렇게 태우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진실한 건 불에 안 탄대요. 그래서 도교 경전은 홀라당 다 타서 까만색이 됐고 불교 경전은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구워져서 그래서 지금도 불교 경전 표지는 노란색을 쓰고 도교 경전 표지는 검은색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 그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정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에 타지. 그래서 안 탄다고 불에 던졌대요, 종이를. 안 타기는 뭘 안 타. 홀라당 다 타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도 책 쓴 것 좀 그 불에다 넣어봐. 그럼 안 타는가. 다 타지. 안 타긴 뭘 안 타. 그래서 의상대사가 자기가 책을 한 권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에 타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럼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써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100%입니다. 100%.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80년대 박사 논문 쓰신 분들 손으로 쓰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90년대 중반 초중반부터 이렇게 워드로 치는 시절이 된 거예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그전에는 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쓰던 원고지에 막 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논문 심사 박사 논문 심사 들어가면 선생들이 마음에 안 들면 찢어가지고 막 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가 써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가 써도 기억이 안 나. 사람이 이만큼을 쓰면 기억날 것 같아. 안 납니다. 그거. 그래서 그 찢어진 거라도 좀 줬으면 했다는 제가 그런 선배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찢어진 거라도 주면 가서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치면 되는데 틀렸으니까 하고 찢어버리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녹음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때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뭘 지적했는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로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날로 먹는 시절이죠. 지금 같았으면 지엄 스님이 책 마음에 안 든다고 불에다 태웠어도 그럼 다시 출력하면 되죠. 이렇게 했을 건데 참 안타깝네. 그래서 의상대사가 코를 빠뜨리고 아궁리를 부직갱이로 쑤시고 있었대. 에이씨 영감쟁이 이러면서 쑤시고 있었겠지. 물론 아이 영감쟁이를 안 했겠지. 그런 큰 스님이 무슨 뭐 밖으로 아이 영감쟁이 하고 있었겠지.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 그렇게 쑤시고 있는데 이게 종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나무는 불에 넣으면 다 타지만 종이는 이게 붙어 있으면 안 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아궁리에 불 태워 보면 책 같은 거는 찢어서 넣어야지 안 그렇고 이렇게 덩어리로 넣으면 안 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재미있는 문제가 벌어졌냐면 부분 이렇게 쑤시니까 안 타는 이렇게 부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자는 특성상 우리나라 글자는 한글은 표음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거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한자는 한 글자가 곧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땡겨 놓으니까 210자가 남았대. 210글자가 이렇게 남았대. 그걸 가지고 퍼즐을 만듭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닌갑다.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데 요 불에 안 탄 글자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퍼즐 맞추기처럼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었대. 그걸 돌려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직소 퍼즐 아니면 뭐 낱말 퍼즐 같듯이 쫙 해가지고 만들었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210자로 된 법성계입니다. 법성계.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단순히 퍼즐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속만 만든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문자 만다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만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가는 법성계. 부지런하면 여기에 법성 그 개를 가지고 만든 돌을 넣을 겁니다. 근데 편집하시는 분이 근데 부지런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합니다. 법계도. 그리고 그 법계도가 어떻게 보면 진리의 도장과 같다. 그래서 법계도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의상대사한테 전수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법을 전수받고 야 너는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도록 해라 이러면 그 법궤도를 당신이 하나를 그려서 탁 준대. 신표로 준대.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왜냐하면 나중에 선종에서는 뭐 가사를 전네 어쩌네 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그려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종에서는 나중에 더 이상 가사는 뭐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개송 이제 전법계 같은 걸 주죠. 그래서 너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의 어떻게 보면 시초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종에서 가사 전했네 어쩌네 하는 얘기는 의상대사보다 더 뒤에 얘기거든요. 더 뒤에 얘기니까. 그래서 거의 시조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법성계라고 하는 게 육시권 하엄경의 어떻게 보면 엑기스 같은 이야기다. 육시권 하엄경을 다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를 추려서 엑기스를 만드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긴 책이 600권 대반야경일 거예요. 60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반야경을 사람들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270자로 된 반야신경이 엑기스처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화엄경도 60권짜리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10자로 된 그 법성계를 만들고, 그 법성계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신성성이 부여돼서 법계도라고 하는 어떤 부적 비슷한 그림, 이걸 문자 만다라라고 합니다. 만다라가 그림, 정신적인 어떠한 거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그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문자로다가 그러니까는 문자 플러스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60권 화엄경의 엑기스가 바로 법성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데 법성계는 뜻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법성계만 가지고 나중에 의상대사가 기국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저 부석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주 부석사, 소백산 부석사, 예전에는 거기가 태백산 부석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주문에 가면 태백산 부석사라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석사에서 이제 계속 60권 화엄경을 법성계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 제자들한테 가르친 게 법계도기 총수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계도기 총수록이라는 책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성계는 엑기스다 보니까 전체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게 조금 뭐 어려운 점이 있어. 그래서 전체 화엄경의 각 품들, 쉽게 말해서 각 장들,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입법계품, 문수동자, 아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입법계품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싹 추려서 정리해 놓은 게, 제목만 이렇게 딱 정리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뭐 서울이 이제 수도고, 그 다음에 광역시들이 있잖아요. 뭐 7대 광역시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부산, 대구, 대전, 그 다음에 광주, 울산, 인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한 도시들의 내용을, 그 도시의 성격이나 내용들을 쭉 어떻게 보면 핵심만 쭉 잡아놓은 게 법성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지 말고 경부선, 그 다음에 호남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들을 연결시켜서 전체 구조, 우리나라 구조를 나타낸 강경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각 그렇게 지리적인 거를 나타낸, 그러니까 껍질이지, 껍질을 나타내 주는 게 화엄경 약찬계입니다. 약찬계.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엑기스만 추려놓은 거는 60권 화엄경에 엑기스를 추린 거는 법성계가 되고, 그 껍질을 가지고 전체 구성을 보여주는 거는 화엄경 약찬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화엄종이 교종, 동아시아 불교 문화에서 교종 중에서 가장 큰 게 화엄종이기 때문에 이 오늘날까지도 신중단을 보고 화엄경 약찬계를 하고, 그 다음에 영단에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라, 돌아가신 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법성계를 읊어드리고, 뭐 이런 문화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화엄경하고 관련돼서 그 다음에 꼭 말씀드려야 될 거는 사실은 신중단이죠. 우리가 월초에는 신중기도 이런 걸 하잖아요. 그 신중을 옹호성중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을 옹호하는, 어떻게 보면 보디가이드들 보호하는, 이러한 수호하는 그런 성중이라는 의미에서 옹호성중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저 신들이 등장하는 경전이 어디냐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에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엄성중이라고 해요.
화엄성중이라고. 그래서 정근할 때, 신중단에 정근할 때는 두 종류 정근을 하죠. 보통 화엄성중이라고 정근할 때도 있고 옥모성중이라고 정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다 화엄경과 관련된 신들이라더라. 그래서 화엄경 약찬계를 신중단을 보고 뭐 월초나 이런 때 한다더라. 이런 정도 파악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의상대사가 원래는 지엄스님의 법을 이어서 중국에서 화엄종의 3조가 돼야 됐는데 그 당시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신라하고 당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신라하고 당은 삼국 통일 때까지는 서로 마음이 맞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동아시아의 가로 세로 전쟁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세계 대전이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남쪽에 바다 건너서 일본이 한 팀을 먹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그 다음에 당이 한 팀을 먹고, 그러니까 가로축이 한 팀이고 세로축이 한 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 터지게 싸웠는데 결국 아시다시피 당과 신라의 나당연합군이 승리를 했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나 고구려 영토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당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너네가 살아난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래서 백제하고 고구려는 우리 영토야, 이렇게 해서 다시 그게 신라하고 당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신라가 그 당시에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이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을 선제 공격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하고 연합군 먹고 이겼다가 불리하다 싶으니까 미국을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배짱입니다. 대단한 배짱. 그래서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하고, 그래서 한국사하고 중국사에 아주 미스테리가 있어요.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삼국통일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당나라 장수인데, 백제도 정벌한 게 소정방 아니에요. 그런데 소정방에 대한 이야기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게 김유신한테 선제 공격 당하는 과정에서 소정방이 죽었을 거다, 신라에서 죽었을 거다, 이런 식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설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학계 추정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돌아가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록이 끊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전쟁 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령관이 적하고 싸울 때는 쉽게 잘 안 죽습니다. 이렇게 큰 사령관들은 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군틱한 사람이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돌바로 죽죠. 마치 카이사르가 블루투스한테 죽는 것처럼 옆에 있는 놈이 공격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라한테 선제 공격을 받으니까 당 입장에서는 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저것들이 죽는다 해서 도와달라고 백제하고 고구려한테 침략당해서 죽는다 해서 도와주러서 갔더니 그건 이제 당의 이야기입니다. 당도 고구려를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살려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선제 공격을 한다. 서해로 50만 대군을 띄운대요. 그 얘기를 그 당시에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이라는 분이 당나라 장안에 가 있다가 그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당과 신라의 외교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 김인문이라는 사람이 이제 감옥으로 사신으로 갔다가 깜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의상대사가 진골 출신이어서 출신 성분이 아니고 다 이런 분들이 진골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촌 관계 아니면 육촌 관계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사촌이 지금 잡혀가 있다는데, 왕 동생인데 지금 잡혀가 있다는데 가서 사식너주로 갔다가 그 정보를 들어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화엄종의 3조 어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나라가 지금 위험한데, 망하게 생겼는데 신라가 지금. 그래서 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급격하게 귀국합니다. 급격하게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주고 신라에서 이제 대비해서 나중에 명랑 스님이라고 하는 신인종의 문두루비법을 써서 그 당나라 군대들을 막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김인문이라는 분이 경주에 가면 인용사 맞나?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이 김인문의 원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 돌아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 김인문이 당나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사찰로 바꿨다. 그 절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 경주에 가면 경주박물관 뒤쪽에 그 절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생생한 어떤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의상대사가 신라에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신라가 그래서 방비하고 그 다음에 결국 당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드는 데를 기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아마 죽을 걸.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거 노래 부르고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콘서트 할 때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본에서 입국 금지시켜버려. 입국 금지시켰어. 중국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뭐 저도 예전에 뭐 달라이라마를 한번 만나러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달라이라마 만나고 그게 뭐 영상으로 잡히고 뭐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럼 중국 못 들어갑니다. 중국 차단됩니다. 그래서 신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지만 당을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으니까 뭐 중국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의상대사는 계시게 되고, 그러면 중국 화엄종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었던 현수법장 스님이 그 당시 출가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측천무의 후원을 받고 출가를 해서 화엄종을 크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수법장, 그러니까 당나라 보면 당나라 초기에 당태종 이세민, 당고종 이치까지는 현장 스님이 전체 불교를 주도하던 최고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 세대의 최고 위치에 올라가는 게 이 현수법장 스님이에요. 그 화엄종을 이제 쫙 키우는데, 그 다음 세대쯤으로 넘어가면 이제 선종, 그 다음에 밀교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패턴들이 좀 있는데, 유행 패턴들이 있는데, 현수법장 스님이 뭐 머리도 좋고 막 대단한 분이에요. 현수법장 스님에 의해서 화엄종이 떡상을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현수법장 스님에 의해서 더 이상 화엄종이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주 진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걸 공부를 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계속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 할 능력이 안 된대. 선생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따라가다 바쁘대. 그래서 이게 화엄종이 이렇게 퇴보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청량 진관 스님 나오기 전까지는 화엄종이 힘을 못 씁니다. 중간에 약간 공백기가 있어요. 힘을 못 쓰는 정도는 아니고 계속 화엄종이 주류는 주류였었는데 이제 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야 그 스승의 은혜를 갚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크게 현창을 시킬 수 있는데, 제자가 스승만 못한 거죠. 스승이 워낙 대단하니까 뭐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춤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현수법장 스님 입장에서는 중국 불교의 1인자가 돼서 화엄종이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더래. 그게 당신 스승인 지엄 스님 계셨을 때 인가를 못 받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 스님이 아니었으니까 인가를 못 받았어. 그래서 현수법장 스님이 화엄종과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쓸 때마다 의상 스님한테 그 책들을 봐달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스님이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뭐 틀린 데 있나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불교 1인자가, 그 당시 중국 불교 1인자, 당나라면 전 세계 최강 국가거든요. 거기에 종교의 1인자가 현장 스님한테 아주 간곡하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그 편지들이 지금도 원종문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편지가 최근에 진품이 발견됐어요. 중국에서 진품이 발견되는 진짜 진기한 사건이에요. 당나라 때 현수법장 스님 글이 원판이 나온 거예요.
당나라 때 문헌이 나온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당나라 불교의 최고 영웅의 글이 친필이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책방 같은 데서 책을 이렇게 그 헌책 같은 거 더미에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뭐 편지 같은 게 종이 쪽지가 하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그렇게 해서 그 헌책방 주인이 우리나라 정부에 연락을 했어요. 너네 나라 물건이 있으니까 빨리 가가라. 고맙지. 근데 가가라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가가라는 아니고 사가라. 사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에 이제 타는 정부 요원들이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보니까 또 중국 사람들도 이게 이런 게 억지로 부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저렴하게가 아니고 세게 부르죠. 세게. 그러니까 못 사고 짬짬하고 있었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위에 물어봐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고 있었던 거지. 그 공무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때 일본의 그 정보가 들어가서 일본에서 그 물건을 사갑니다.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냥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본 정부에서 샀으면 참 고맙겠는데 애석하게도 천리교라고 하는 그 일본의 사이비 종교 비슷한 거 있어요. 그 신흥 종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대순진리에 비슷한 뭐 이런 식의 이런 뭐 이렇게 그런 데서 사갔어요. 그래서 지금 천리대학 박물관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현수 법장 스님이 의상대사에게 보낸 편지가 중국에서 발견됐느냐? 아니 그게 한국에서 발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한국으로 보냈는데 왜 중국에서 그 물건이 발견이 돼? 그게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그 얘기는 누군가가 한국에 있던 물건을 중국으로 갖고 갔다는 얘기거든. 근데 현수법장 스님이 쓴 글이면 편지 글이면 이거는 그 당대에도 엄청난 가보예요. 보물이라고. 뭐 추사글씨 이런 건 뭐 게임도 안 되고 레벨 자체가 인물의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원효 스님 글씨 뭐 이런 게 남아 있는 거하고 레벨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정도 급이 아닙니다. 그 당시 현수법장 스님이라는 거는 그 정도 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만질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갔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력한 범인 용의자로서 지목되고 있는 게 학계에서 지목되고 있는 게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고 워낙 신분도 높으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화엄종에 출가를 하거든요. 화엄종에 출가를 하니까 이 어른이 중국으로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왕이고 형이 왕이고 막 이래가지고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니까 나중에 상인들 배를 이렇게 딱 밀무역하듯이 타고 가가지고 넘어가거든요.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으니까. 그때 자랑 삼아 갖고 갔을 거다. 자랑을 했으면 갖고 와야지. 놓고 왔는가 봐. 그때 뭐 정원법사 이런 분들 유명한 그 화엄종의 고승들을 그 다음에 뭐 천태종 스님들 교류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이제 보여줬는가 봐. 우리가 고려가 별로 아닌 것 같은 나라지만 실제로 너네 중국의 최고 선생이 쓴 글인데 스님이 쓴 글인데 한번 봐봐라. 이렇게 공손히 쓰고 빡빡 기었다. 이거 이제 자랑 삼아 갖고 갔는데 너무 오바해서 좀 놓고 왔는가 봐. 그래서 다행이지 뭐 그렇게라도 남아 있다는 자체가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정신이면 무조건 샀었어야 되는데 사지 못하고 그거를 일본 그것도 신흥 종교 단체에 가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서글픈 이야기죠. 일본에 가 있든 중국에 가 있든 뭐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있어 이런 정도면 그래도 말이 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정도 레벨의 그런 귀한 물건이 의상대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왔었고 그것을 우리가 또 최근에도 잃어버렸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법성계와 관련된
앞뒤 이야기들 그리고 의상대사 화엄종에 대한 이야기들 기본적인 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